얼마 전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한국형 사드 L3이 공개됐습니다. L3 유도미사일은 200km 떨어진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발사된 표적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음속으로 날아가 서해 중부 해상에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L3의 네 번째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L3은 사전 포착 선제 타격, 공중 탐지 요격,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이뤄진 한국형 삼축체계 중 방어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L3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킬비켈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뿐입니다. 올해 초 UAE에서 개최된 IDX 2023 분 방산 전시회 당시 이러한 기술력을 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L3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공수부대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마스 특수부대를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들이 타고 온 장비는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고가의 낙하산도 아니고 아주 허술한 형태의 거대한 풍선이 달린 바이크이자 동력 패러글라이더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선풍기가 달린 바이크 위에 낙하산을 달아놓은 우스꽝스러운 형상이지만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은 이걸 타고 철책을 넘어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비싼 아이언돔은 싸구려 동력 패러글라이더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마스 특전사들이 타고 온 바이크는 사실상 뼈대만 있는 2인승 바이크이고 기관총을 든 사수와 운전수가 탑승해 있습니다. 바이크 뒤에는 거대한 펜을 달아놨는데 바이크 위에는 낙하산이 펼쳐져 미끄러지듯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실전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미지수이고 바이크 뒤에 달린 펜이 공중에서 충분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런 장비를 침투 작전에 채용한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위협 물체를 감지한 뒤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레이더는 낮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작은 물체는 포착하기 힘듭니다. 하마스 조직원들은 레이더의 탐지망에 걸리지는 않을 만큼 낮게 날 수 있는 조악하지만 효과적인 기체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착륙하는 모습은 SNS 등을 통해 공유됐고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급습 당시 하마스 조직원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시민은 죽음이 이렇게까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다. 실존적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다. 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들의 침투 장면은 누구보다 분단국인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만일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침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전선 일대의 방공망도 저런 식이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언돔을 완전히 능가할 만한 엄청난 방공망을 이미 완성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포로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손꼽힙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를 양산하면 세계 첫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국가가 되는데요. 미국도 레이저 대공무기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2020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고 다음해 미 해병대는 적어도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소형 드론을 요격,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미 공군과 육군은 각각 F-35 스텔스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출력 5KW급 레이저 무기를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우주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레이저 포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기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테란 종족의 레이저포는 가공할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공상 과학 영화나 게임에서나 봤을 법한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해 드론, 미사일 등에 대한 최적의 요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저고도에서도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 결과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기 체계 개발이 완료됐고 본격적인 양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출력 등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금으로 추정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초당 30만 km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8.0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 무기는 5.56mm 크기의 개인 소총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분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2019년 당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는 성능을 시연해 보였는데 이때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9월 완벽한 명중률로 드디어 시험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사거리가 3km로 늘었고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의 출력은 20kW로 동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터부터 50kW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급 출력이. 따라서 우리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II를 2030년까지 더욱 발전시켜 출력을 30kW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를 날아가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가량입니다. 사드 미사일 한 발이 110억 원이고 신궁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에 매우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각종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대화력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경우에도 역시 아이언 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단거리 방공무기 20mm 발칸, 천마, 신궁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론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전력화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의 각종 레이저 무기 AHEL, TALWS, 힐리아스, 더 MSHYAD 등 수준의 레이저 무기를 우리 항공기나 함정, 장갑차에 탑재해 각종 임무에 도입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월등한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대공무기를 KF-21, K2, K9, 레드백 장갑차의 방어 시스템으로 장착하면 더욱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이 근처에 오기 전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국이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레이저 기술의 최선두로 알려져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보다 한국이 먼저 양산에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국에 주어야 할 돈을 차일피일 미뤄온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093 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함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해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피카함은 하위 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 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 잠수함 부두에 093형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영국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가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산소 시스템이 오작동해 함장과 장교 21명을 포함해 중국 승무원 55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도에 중국 잠수함 침몰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데일리메일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이 사고가 지난 8월 21일 서해에서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중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은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다 장애물에 부딪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적을 가두기 위해 놓았던 덫에 자국군이 희생된 것입니다. 영국 기밀 보고서에는 이 사고로 장교 22명, 장교생도 7명, 부사관 9명, 수병 17명 등 승조원 55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영국 해군 잠수함 대원은 데일리메일에 핵잠수함이 덫에 갇혔고 잠수함의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결국 공기 청정기와 공기 처리 시스템도 고장 났을 수 있다. 그들은 공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것이고 이는 질식이나 중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국 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이런 종류의 기술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잠수함인 공구사명 잠수함은 길이가 110m이며 배수량은 7,200톤, 최고 속도는 수중에서 30노트며 무장은 533mm 어뢰 발사관이 6개고 순항미사일을 16발에서 24발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승조원은 최대 100명이며 모두 6척이 실전 배치 중인데요. 극구 감추고 싶었던 잠수함 침몰 사고가 사실로 밝혀진 지금까지도 중국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국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잠수함 결함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근 서해에서 잠수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대만도 중국에 맞서기 위한 첫 자국산 잠수함 하이쿤 공개했습니다. 짐수식에 참여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국민이 설계하고 제작한 잠수함이 눈앞에 있다. 하이쿤은 길이 80m, 배수량 2,500터부터 3,000톤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대만군은 오는 2025년 3척, 2027년에는 4척을 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자국산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기쁨도 잠시 역시 대만의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대만 검찰이 수사 착수한 겁니다. 의혹의 불씨는 잠수함 건조를 지휘한 전직 참모총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참모총장이 일부 대만 언론의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 중 프로젝트를 내내 방해한 인물이 있다고 폭로했고 낙찰하지 못한 업체가 기밀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만 정가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어도 국내 정치가 이러니 대만을 보며 답답해진 미국에서는 또다시 한국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군의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핵잠수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야 하는데 호주에서 가까운 한국에는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있으며 호주의 핵잠수함이 이곳에서 정비를 하면 더 빨리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구와 잠수함 정비 능력까지 갖춘 한국은 이미 잠수함 강국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호함에 이어 장보고 3급 두 번째 잠수함이자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중형급 잠수함인 안무함을 2020년 진수했습니다. 안무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37kmh, 014.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한벌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입니다. 안무함은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우관 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데 특히 하나오션은 이미 4세대용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4세대 무인 잠수정은 50터부터 60톤 크기의 20터부터 30m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오르카사가 설계한 잠수정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인 잠수정에 속합니다. 미국 이외의 전투용 무인 잠수정을 개념 설계한 것은 한국의 하나오션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최근 북한이 전술핵 잠수함인 김구로 경운함을 진수한 데 이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크고 너무 비싸며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사실 소음이 크면 치명적입니다.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어떠했는가를 예로 듭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14,400km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로 핵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10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를 격침하며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해전이 끝난 후인 35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디젤 잠수함의 무력함이 입증되자 당시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미국처럼 핵 추진 잠수함만 운용합니다.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25노트, 시속 46km의 빠른 속도로 장시간 항해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고속 항해 시 배터리가 1시간 만에 방전돼 느린 속력으로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 기동 등 수중 작전 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차에 비유하자면 핵 추진 잠수함은 고속 열차인 KTX이며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은 3조 6천억 원이나 되고 영국 최신형 아스튜트급 공격용 핵 추진 잠수함은 2조 원이나 되지만 문제는 최근에 재래식 잠수함 건조 비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작전 효용성을 따지면 핵 추진 잠수함이 더 가성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북한 신형 전술핵 잠수함이나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감시, 추적하려면 배터리 성능 문제 등으로 그물처럼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데 수중 고속 주행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한 척만으로 가능하다.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이 재래식 잠수함 5척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구로 경운함은 일각에서는 딱 봐도 낡았다. 오래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무리하게 짜깁기했다며 폄하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낡아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군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0터부터 110dB 수준입니다.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한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부터 40dB가량 큰 140dB의 달의 수중 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 장치, 감속 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잠항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톤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 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에 최근 수주청 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두 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의 건조한 장보고 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 3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연어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 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 G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이동수단의 핵심 기술은 단연 심장 역할을 하는 엔진일 것입니다. 일찍이 엔진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시장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국가로 보았을 땐 항공기의 엔진 기술은 미국과 영국이, 차와 전차 등 차량용 엔진은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엔진은 의외의 국가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선박 엔진을 개발하여 세계 1위,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선박 엔진 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누적 2억 마력을 돌파하는 세계 신기록을 최초로 달성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8%로 1989년부터 34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셈이죠. 누적 2억 마력 돌파는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의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돼 7만 4,720마력의 대형 엔진을 생산하면서 세운 기록인데요. 1979년 대형 엔진을 처음 만든 이후 44년 만의 대기록이었습니다. 일본 미쓰이사가 1928년 엔진 생산을 시작한 지 90년 만인 지난 2018년 1억 마력을 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의 성장은 실로 눈부신 것이라 할 수 있죠. 1978년 엔진 공장을 준공한 현대중공업은 처음에는 독일만 MDT 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라이센스 형식으로 선박 엔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 독자 모델의 필요성을 느낀 현대중공업은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10여 년의 연구를 거쳐 2000년 8월 결국 선박용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정대 전무는 일본의 경쟁사가 1920년대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었고 우리는 1979년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0년 1억 마력을 세계 최초로 달성했고 그 다음 2억 마력 달성에도 세계 최고 성공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38%의 점유율은 보통 선박의 수명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판매된 숫자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을 장착하게 되는 선박 엔진 품질이 새로운 표준을 선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정주영 현대회장이 국산 선박용 엔진을 만들 것을 지시할 당시 일부 임원들은 선진국들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해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며 극구 말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 미쓰이, 미쓰비시,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 엔진을 생산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기계공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경우 엔진 생산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나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선박용 엔진은 전량 일본 조선 경쟁사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나 엔진 국산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정주영 회장은 엔진이 우리 것이 아니면 그게 우리 배인가? 국산화가 없으면 앞으로 조선업도 없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성공까지 가져오게 한 것인데요.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박수음 부장은 초창기에는 만 디젤사나 바질라사 매니저들의 지시를 받아 조립 생산하는데 급급했다며 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엔진의 국산화율은 95%, 핵심 소재나 기술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베어링이나 밸브 종류 등 5%만 수입을 하고 있죠. 대형 엔진은 선박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선박 가격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이죠. 특히 선주들은 선박 계약 시 엔진 메이커를 지정하게 되는데 많은 선주들이 자신들의 선박에 반드시 한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을 명기할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보다 뒤늦게 뛰어든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유지 중입니다. 1990년 중형 엔진 1호기를 생산한 뒤 2000년 힙센 엔진 HIMSN을 독자 개발했는데요. 힘센 엔진은 순우리말 힘세다와 영어 하이 터치 머린 앤드 스테이셔너리 엔전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힘세 보이는 게 이름하라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2011년부터는 해외 업체 라이센스 제품 대신 100% 힘센 엔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생산 누계 1만 5천 대를 달성했죠. 특히 힘센 엔진은 그 외형에서 알 수 있듯 기존의 발전용 엔진들에서 많이 사용하던 파이프를 최대한 억제하여 엔진 내부로 깔끔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공간 확보 및 간결성, 내구성, 보수 측면에서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힘센 HIMSN 엔진은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이프 디자인 어워드 2022분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프 디자인 어워드의 주최국이 독일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1970년 한국에 라이센스를 제공했던 원조 독일 업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이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현재 한국산 엔진의 호황과 더불어 한국조선 3사의 도크도 꽉 들어 찼는데요. 사실 이처럼 한국조선 업체들이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납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개발 생산되는 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주사가 선박을 주문할 때 엔진 납기에 따라 선박의 납기가 정해질 정도로 엔진은 선박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엔진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조선업체는 선주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수주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빅4 엔진 메이커 중 세 곳인 현대중공업, HSD, STX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엔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선박 엔진 시장은 보통 상선용 저속 엔진과 군함용 중속 엔진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은 저속 엔진으로 이 저속 엔진은 국내 3사가 50%부터 60%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0%, HSD 엔진이 20%, STX 엔진이 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연구개발을 게을리할 때 한국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뚝심으로 오늘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엔진인 DF, 두일퓨 이중 연료 엔진은 전 세계에서 오직 두 곳만 만들 수 있는데 바로 한국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HSD로 이 두 기업은 전 세계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로 LNG 선박은 100% DF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 발주된 모든 LNG 선박은 한국산 엔진이 장착된다고 볼 수 있죠. 즉, 한국조선 3사들은 한국 엔진업체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충희 전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주영 회장님은 조선소를 건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 사업을 지시하셨는데 엔진을 외국에 맡기게 되면 이후 기술 종속국이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오늘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업체들의 엔진 사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한편 한국의 엔진은 선박에서뿐만 아니라 육상 발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상 이동식 발전 설비인 PPS에 힘센 엔진이 탑재되어 현재 쿠바, 브라질, 칠레, 이라크, 에콰도르 등 전 세계 62개국에 2150기가 수출되었으며 총 발전 용량은 무려 6000메가와트에 이릅니다. 특히 쿠바의 경우는 국가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힘센 엔진이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동식 발전기 PPS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 대표적인 제품으로 전력난 해소가 시급하면서도 대규모 발전이 불가능한 지역의 이동식 발전 설비를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PPS가 세상에 나오기 전만 해도 국산용 발전 설비는 공사 현장과 병원 등에서 쓰이던 비상용 발전 설비와 공장 형태의 디젤 발전 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발전 설비는 그저 비상용일 뿐 상용화는 불가능하고 디젤 발전 설비는 상용 발전소지만 공장 형태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 설비는 공장형이 아닌 박스형이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경유만을 연료로 하는 기존 패키지형 발전 설비와 달리 저렴한 중유를 연료로 쓸 수 있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PPS가 이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수출이 대폭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08년 9월 쿠바에는 강력한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도달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모든 폭풍 중 가장 강한 세기의 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민들에게 강제 대피령까지 내렸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발전 설비의 파괴 우려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주요 발전소와 건물, 전력망 등을 파괴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2차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바에 설치된 현대중공업의 1000메가와트 규모 PPS는 놀랍게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제 성능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전력을 공급하며 피해 복구에 대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것이 쿠바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쿠바는 자국의 10페소 지폐에 에너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중공업의 PPS를 새겨넣기도 하였죠. 특히 쿠바는 모든 해외 계약에서 늘상 외상거래가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에는 계약 금액의 100% 조기 완납을 하여 신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선업은 오랜만에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형 화물창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100억 원 가량의 화물창 로열티를 프랑스 GTT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진이 설계하고 모두 시공까지 하지만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는 셈이죠. 특히 GTT가 한국의 독자적인 화물창 개발을 견제하며 중국 조선업계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들이 직접 본 제작 과정만 중국에게 간략하게 전해져도 그쪽에선 엄청난 도움이 된다. GTT를 통해 국내 기술이 중국으로 일부 넘어갔을 수도 있다. LNG 운반선 건조 현장에는 GTT 직원이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주하며 관련 공정을 감독하고 있죠. 특히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서비스를 끼워 강매하는 GTT의 행위를 지적하며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GT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된 화물창 KC1을 2018년 선박에 탑재했지만 탱크 외벽에 결빙이 생기는 콜드스팟 때문에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KC2B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수한 실패에도 도전만이 성공에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레터에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 채널을 지원하고 발전시켜주세요. 매우 감사합니다.